매주 주말마다 바둑도 두고 산책도 가면서 아주 1등 사위가 됐어요. 저보다 제 남편을 더 좋아하신다니까요. 회사에 돌던 소문도 그 남자 사원이 나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인지 이제는 조용해졌답니다. 일 잘하고 착하고 바른 제 남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덕에 승진을 해도 뒷얘기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는 제 남편을 현대판 신데렐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냐고도 빈정거리기도 하고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달이 너무 예쁘다. 같이 산책이나 갈까? 달이 예쁘다고 산책을 함께 가자는 이 남자가 제 인생에 들어와서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죠. 그러니 저같이 돈도 많고 외모도 괜찮은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한 것을 믿을 수 없어 하고 자기들의 기준이나 수준에 맞는 얘기들을 가져다 부풀려서 자꾸 이유를 만들려고 해요. 그 부장님도 사실 제 남편이 어떻게 하다가 저 같은 여자를 만난 건지, 왜 그런 큰 집에 사는 건지, 남의 일을 궁금해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사단이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소문내는 얘기들을 이용하려고 했고요. 저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것뿐인데 자꾸 사람들은 거기에 왜를 가져다 붙입니다. 조건이 안 맞네, 누가 더 아깝네 하면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러지 않으면 본인도 더 행복할 텐데 왜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시선들과 싸워 나가야 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남을 평가하고 또 남의 일에 관심 갖는 걸 좋아하니까요. 저희 부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편은 잘 헤쳐나갈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믿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여자예요. 제가 이혼녀가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살다 보니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겪네요. 저와 남편은 대학 시절 만난 사이입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남편은 저의 학과에 새로 들어온 후배였고 저는 남편보다 2학년 위의 선배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첫눈에 호감이 갔습니다. 솔직히 처음 남편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순전히 외모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누가 봐도 잘난 얼굴에 훤칠한 키, 떡 벌어진 어깨에 미소가 멋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잘생긴 남편은 과에서 인기가 많았고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이 득실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외모 때문에 친해지고 싶었지만 우연한 기회로 대화를 몇 번 나눠보니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사람이 참 긍정적이었어요. 같이 있으면 저까지 밝아지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점점 호감이 커졌고 결국 저는 남편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저를 그저 아는 누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고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저와 사이가 어색해지고 싶지 않다며 고백을 거절한 후에도 이전처럼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고 싶다는 남편에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이 원하던 대로 같은 학과 선후배이자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친한 친구 사이로 지냈어요. 서로가 힘든 일이 생기면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생일이면 선물을 챙겨주기도 하면서요. 한번 마음을 거절당하긴 했지만 사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 뒤로도 계속 남편을 짝사랑했고 남편이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지켜보며 소가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 헤어졌다면서요. 그렇게 술집에 나가 남편을 위로해주다가 그날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보통 연인 사이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에스코트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데이트 전후로 집 앞까지 데려다 준다든가 데이트 비용을 남자 쪽에서 많이 부담한다든가 하면서요.
그렇지만 저와 남편의 관계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오랜 기간의 짝사랑 뒤 만남에 성공했기 때문인지 저는 남편과 절대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남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저는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사회초년생이었어요. 제 월급은 고스란히 데이트 비용이나 남편의 선물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데이트가 끝나면 제 차로 남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했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걔가 외모 잘난 거 말고 무슨 장점이 있냐며 넌 모르는 모양인데 걔 여자 진짜 많이 만나고 다녔다. 남자 얼굴값 하는 거 모르냐. 지금 네가 그렇게 헌신하는 동안 걔는 뒤로 여자 만나고 다닐지도 모른다며 저보고 정신 차리라 충고했지만 당시 저는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고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냐며 화를 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제 주위에는 저를 위해주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상대는 남편이 다니던 영어 학원에서 만난 어린 여자였는데 심지어 그 영어 학원비를 제가 내주고 있었죠. 남편에게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냐 따지자 남편은 답답해서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며 저와는 만나면 매일 취업 얘기에 주변 친구들 결혼 얘기에 부담되는 일 투성이었는데 그 여자와 만날 때만큼은 모든 걸 다 잊고 편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나 배신감이 들고 화가 났지만 남편은 한순간의 실수였을 뿐이다. 내 인생의 여자는 누나 하나라며 용서를 구했고 그런 남편과 도저히 헤어질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바보같이 남편을 다시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여전히 남편의 뒷바라지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고 한심한 일이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남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 학원비며 용돈이며 제 월급은 버는 족족 다 남편에게 사용되었고 거의 조강지처처럼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의 3대 독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아주 왕자님처럼 자랐더라고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남편의 성격은 실은 마냥 해맑고 철이 없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좋게 보일 때는 한없이 좋게만 보였는데 한번 나쁘게 생각하니 남편은 몸만 컸지 정말 어린애가 따로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은 나몰라라 항상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면서 학원은 다닌다기에 학원비도 지원해줬는데 학원은 가는둥 마는둥이고 참다 못해 남편에게 너 그렇게 해서 취업은 언제 할래? 취업할 마음이 있기는 하냐? 한마디 했더니 남편은 내가 돈이 급한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맘만 먹으면 취업은 언제든 한다. 그런데 이 20대의 젊음과 청춘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냐. 잔소리 좀 하지 마라.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냈어요. 20대 청춘? 너 참 팔자 좋은 소리 한다. 그래, 그럼 너 마음대로 해. 대신 이제 용돈이고 학원비고 아무것도 없어. 청춘을 즐기고 싶으면 네 돈으로 해. 뭐? 누나, 방금 뭐라 그랬어? 내가 언제 누나한테 돈 달라고 했어? 언제는 나한테 바라는 거 없다며. 그냥 누나 옆에만 있으면 된다며. 누나가 먼저 나 편하게 공부하라고 주겠다고 한 돈이잖아. 이제 와서 왜 유세야? 나도 누나 돈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나올 거면 헤어져. 빈둥빈둥 생각 없이 놀러 다니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갑갑해졌다가도 막상 남편과 헤어지려 하면 덜컥 겁이 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되고 바보 같은 일이지만 당시 저는 남편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회사에 입사하고 한창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고 마음 기댈 곳 하나 없었던 때였던 때라 남편이 그나마 제게 가장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마저 제 곁에서 사라지면 힘든 현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죠. 사실 마음고생을 제일 많이 시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그때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당장 눈앞에 인연을 끊어내려 하니 겁이 났고 결국 저는 남편과 제가 병든 관계인 것을 알면서도 끈을 놓지 못하고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제가 남편에게 용돈이며 학원비며 모든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았습니다. 아까 남편이 3대 독자의 외동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게다가 얼굴까지 잘났으니 부모 눈에는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 소중한 아들 옆에 아들보다 나이도 많고 그닥 잘난 조건도 없는 여자가 붙어 있었으니 당연히 심기에 거슬리셨겠죠. 물론 남편 또한 얼굴 좀 반반하게 생긴 것 빼고는 집안이며 조건이며 객관적으로 잘난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시부모님께 남편은 1등 신랑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들이 다 본인 자식을 예뻐하시겠지만 남편의 어머니께서는 정도가 좀 심하셨어요. 도대체 그 밑도 끝도 없는 아들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건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 아들은 대기만성형 인간이라며 나중에 분명 큰 사람이 될 거다. 원래 20대 때는 여러 일들을 경험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제가 맨날 노는 것처럼 보여도 다 생각이 있는 거다. 그러니 너도 애 재촉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게 있게 놔두라며 오히려 제게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너 애한테 돈 좀 쓴다고 해서 생색내지 마라. 우리 집도 부족한 집 아니야. 네가 그런 거 안 보태줘도 얘 학원비며 생활비며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다. 근데 네가 하도 우리 아들 좋다고 쫓아다니니 받아주는 거야.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니? 솔직히 제가 아무리 남편을 좋아한다고 한들 시어머니께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까지 아무렇지 않게 만남을 지속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어머니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제게 모욕적인 행동까지 하셨거든요. 아무리 남자친구의 어머니라고 한들 결혼하기 전까지는 솔직히 남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끔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인사를 드리거나 생신이나 명절 같은 큰 날에는 안부를 여쭐 수도 있겠지만 하면 좋은 거지 의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요. 남녀 사이가 아무리 깊어졌다 한들 결혼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그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법인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저를 무시하면서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는 여자 취급을 하시면서도 이상하게 가족 행사 같은 곳에는 꼬박꼬박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일찍부터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저를 각종 굳은 일에 부려먹기 위해서였겠죠. 시어머니께서 처음으로 저를 부르셨던 행사는 시아버님의 생신 축하 자리였어요. 우리 엄마가 누나도 왔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평소에 그렇게 툴툴대시더니 역시나 누나 생각하는 건 우리 엄마밖에 없다니까. 처음에는 저도 남편처럼 시어머니께서 겉으로는 제게 못되게 말씀하셔도 속으로는 저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주고 계셨구나 하는 기쁜 마음에 양손 가득 선물을 사들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두고 저 혼자 조금 일찍 오라는 말씀에 약간 의아하게 느껴지기는 했지만 기니 할 말이라도 있으신가 싶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제게 앞치마를 던져주셨어요. 같이 시아버님 생신상을 차리자면서요. 솔직히 결혼도 하기 전에 집에 초대되면 기껏해서 밥 얻어먹고 설거지할 생각이나 하지 누가 가서 생신상 차릴 생각을 하겠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당연히 제가 할 일이라도 된다는 듯이 제게 채소 바구니를 내밀며 가서 씻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마 그 자리에서는 못하겠다고 바구니를 던져놓고 나올 수 없었고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님 생신상을 차렸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시댁에 도착한 남편은 속도 없이 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최고다. 누나 옆에서 좀 배워 하며 제 속을 긁어놓았어요. 솔직히 그날 너무 화가 났고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으며 남편을 만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께는 귀한 자식이고 귀한 딸인데 뭐가 못났다고 이런 호구 취급을 자처하며 지내야 하나 싶었죠.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과 대판 싸우고 다시는 가족 행사에 저를 부르지 말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어머니가 누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셔서 부른 것 아니냐. 예비 시아버지 생신상 좀 차려드린 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는 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어? 인사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느냐고. 너 우리 부모님 얼굴도 모르잖아.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도 생신이었어. 근데 난 바빠서 얼굴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로 연락만 드렸어. 근데 내가 우리 어머니도 아니고 너희 아버지 생신상까지 차려드려야 해? 생신상 차려준 걸 고마워하면 또 몰라. 어머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너는 밥 차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며 짜증이지. 내가 이러니 안 억울하고 배겨? 다시는 이런 행사에 나 부르지 마. 한 번만 더 부르면 진짜 바로 헤어질 거니까. 잔뜩 흥분의 언성을 높이는 제게 남편은 진정하라며 제 말대로 저를 다시는 가족 행사에 부르지 않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듯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는 또다시 각종 이유를 대며 저를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번 생일에는 요리하느라 고생했다며 이번에 집에 좋은 고기가 들어왔으니 와서 같이 밥 한 끼나 하자 하셔서 웬일로 시어머니께서 내 생각을 다 해주시네. 속는 셈 치고 가볼까 했더니 좋은 고기가 들어온 것은 맞는데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또 제게 앞치마를 던져주시며 주방에 가서 고기를 좀 구워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리 위에 참을 인자를 100번 새기며 고기를 구워갔더니 이번에는 구워진 고기를 전부 시아버님과 남편 앞접시 위로 옮겨 담으시고 제가 젓가락을 가져다 댈 때마다 고기가 떨어졌으니 또 구워오라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결국 그날도 저는 주방에서 고기만 구워 나르다가 맛도 못 보고 속 없는 남편은 자리에 앉아서 구워진 고기를 처먹기만 하고 식사 시간 내내 시녀짓만 하다가 돌아왔고 이제 다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 부름에 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오늘 시댁에 좀 가줘야겠다며 시어머니께서 너무나 아프셔서 들어 누우셨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 부탁을 해왔습니다. 내가 오늘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그래. 평소 같으면 내가 갔을 텐데 우리 엄마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신대. 아버지께서도 중요한 약속이 있으시고 우리 엄마 자식이라고 나뿐이잖아.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 좀 돌봐주시면 안 될까? 응? 제발 부탁이야 누나. 남편이 한참을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는 통에 결국 회사 연차까지 내면서 시댁을 찾아갔어요. 당시 회사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 연차를 내면서도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어머니 간호를 해야 하나? 가는 길 내내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누워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막상 도착한 시댁에서 시어머니께서는 너무나 멀쩡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 시어머니께 아프신 것이 아니었냐 여쭈자 어머님께서는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너는 지금 내 손에 붕대 감은 거 안 보이냐? 아파가지고 손을 꼼짝도 못하겠는데 그럼 내가 지금 아예 아파서 쓰러져 있기라도 바랬던 거야? 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얼른 가서 설거지부터 해라.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는 아파서 쓰러지셨던 게 아니라 얼마 전 손빨래를 하셨다가 손목을 삐끗하셔서 손목에 붕대를 감아놓으신 것이 다였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인대가 아주 조금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손목이 아프니 집안일을 하나도 못하고 밥도 못 차려 먹겠다며 저한테 남은 손빨래며 집안 청소며 설거지, 저녁에 시아버님이 돌아오실 때 드실 반찬까지 만들어 놓으라 시키셨고 결국 저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안일을 다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서는 길에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이 집안 시녀처럼 생각하고 부려먹을 게 뻔하다.
남편과 제대로 단판을 짓든가 헤어지는 게 맞다 싶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학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편 말로는 오늘 학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학원 앞이 조용했어요. 개미 한 마리 지나다니지 않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오늘 시험이 있지 않았냐 물어보니 직원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순간 열이 확 뻗쳐올라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태평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너 어디야? 오늘 학원에 중요한 시험 있다며. 이제 막 끝났어. 시험 너무 어렵더라. 시험 끝난 기념으로 친구들이랑 술 한잔 먹고 들어가려고. 우리 엄마는 잘 모셔드리고 왔어? 몸은 좀 어떠셔?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머니 아파서 들어 누우셨다며. 완전 멀쩡하시던데? 손목 좀 다쳐서 붕대 감아놓으신 게 다더구만. 나 요즘 회사 바쁜 거 몰라? 사무실 분위기도 안 좋은데 겨우겨우 사정해서 연차 내서 간 건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나 시댁에 그만 부르라고 몇 번을 말해. 근데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면서 날 꼭 불러야겠어? 그리고 시험은 무슨 시험? 나 지금 너 학원 와 있어. 오늘 시험 같은 거 없다던데. 너 거짓말이 그냥 습관이지? 도대체 언제쯤 정신 차릴래? 그렇게 남편에게 화를 버럭 내자 남편은 그런 게 아니다. 누나가 모르는 시험이 진짜 있었다. 누나는 그렇게 날 못 믿냐? 연인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아파서 들어 누우신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손목 다쳐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 맞지 않느냐? 회사가 그렇게 바빴으면 끝까지 거절했으면 되지. 가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성질이냐? 누나는 짜증을 안 내고 말하는 법을 모르냐? 적반하장으로 굴더니 친구들하고 놀아야 한다고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제 인내심도 함께 뚝 끊겨버렸고 더 이상 이 남자와는 만남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이별을 선언했고 남편 또한 본인도 질려가던 차라며 안 그래도 헤어질 생각이었다 큰 소리를 땅땅 쳤어요. 20대의 대부분을 함께한 남자와 헤어지려니 가슴 한구석이 허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학원비며 용돈이며 내 돈, 시간, 감정 낭비해가면서 구질구질하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벗어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나 싶었지만 비극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이상하게 생리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평소에 주기가 일정했던 편이라 이런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임신 테스트기를 사와 테스트를 해보니 선명한 두 줄이 떴습니다.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고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피임을 했다고 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늘이 참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남편은 연락을 받고서는 누나가 그러면 그렇지 다시 연락할 줄 알았다. 나 없으면 안 되겠지 하며 태평한 소리를 해댔어요. 그런 남편에게 임신을 했다고 말하니 한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취업을 못했던 상태였고 당연히 결혼할 준비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를 지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남편에게 무조건 책임지라 빠른 시일 안에 결혼하자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알겠다 답했고 그렇게 남편과 둘이서 오랜만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를 좋게 보시지 않았는데 시부모님 눈에 한번 헤어졌다 돌아온 제가 곱게 보이실 리가 없었고 게다가 결혼도 전에 애가 생겼다니 망측하다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여자가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리고 다니냐 너무 남사스럽다. 제 면전에 대고 부모님 흉을 보셨어요. 그러나 저는 전처럼 시부모님과 남편 비위를 맞추며 살 생각이 없었고 부모님 흉을 보는 시어머니께 어머님 아들도 애 임신시킨 거 똑같은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 그렇게 치면 어머님도 가정교육 못 시키는 건 똑같다 대꾸하니 얘가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냐. 남자랑 여자랑 같냐. 여자가 몸가짐을 더 바르게 해야지 하시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 자리는 엉망이 되었지만 시어머니께서도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은 시키셔야겠는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을 생각은 없다 하시지는 않았고 결혼을 허락하신 대신 시댁에 들어와 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집살이 할 생각 없어요. 어머님, 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남편 들어오게 해서 둘이 거기서 시작하겠습니다. 돈 좀 모으면 더 큰 곳으로 이사 갈게요. 뭐? 자취방? 얘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아들 그런 작은 집에서 갑갑하게 살지 못한다. 애 나오면 아파트 사서 분가시켜 줄 테니까 잔말 말고 방 정리해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제 자취방 그렇게 작지 않아요. 둘이 살기에 딱 적당한 크기예요. 어머님 아들이 무슨 왕자님도 아니고. 아, 시끄럽다. 우리 집 들어와 사는 거 아니면 결혼 허락 안 할 테니 그렇게 알아. 솔직히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확고한 시어머니의 말씀에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을 올리고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고 아마 여러분께서도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어떤 느낌이었을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예상이 가실 거예요. 그 기간 동안 당한 서름을 여기다 전부 적자면 진짜 몇 시간을 적어도 부족할 겁니다. 사람이 먹는 걸로 차별당하는 게 제일 서럽고 치사한 법인데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서 지내는 내내 먹는 걸로 저와 남편을 차별하셨어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너무 심해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과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잘 넘어간 것이 딸기였고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딸기만 달고 살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쟤는 하필 먹어도 비싼 과일을 먹는다면서 귤 같은 걸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았냐면서 무슨 입이 저렇게 고급이냐 구박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 돈으로 저에게 딸기를 사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 입에 들어가는 딸기는 전부 제 돈으로 샀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께서는 모순적이게도 남편 입에 들어가는 것들은 뭐든지 다 고급으로 구매하셨습니다.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뭐 먹고 싶다 얘기만 하면 당장 나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사다 먹이셨어요. 우리 집 귀한 장손 잘 먹고 튼튼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기에 고기 같은 건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는데 남편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냅다 삼겹살을 사오셔서 저보고 구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그렇지 않아도 고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을 하는데 저 배려해 주셔서 집에서 안 드시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저보고 이걸 구우라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임산부예요. 제 뱃속에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아들 자식이 자라고 있다고요. 누가 너 임산부인 거 모르냐? 임신은 너만 해봤니? 왜 이렇게 유세야? 나도 애 임신해봤고 애도 낳아봤어. 그거 입덧이 얼마나 힘들면 힘들다고 난리야. 그럼 허리 아픈 내가 주방에 서서 고기를 구우리? 그렇다고 너희 시아버지를 시키리? 우리가 무슨 네 아랫사람도 아니고 너 입덧 심하다고 우리 집에서 고기 하나 못 구워 먹냐? 그러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난 어머님 아들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본인이 먹고 싶으면 본인이 구우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바깥에서 뼈 빠지게 공부하다 온 애한테 그게 할 소리냐? 아휴, 됐어. 내가 구울 테니 꼴 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라.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고기 냄새에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토악질을 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최소한 양심이라도 있었는지 그렇게 입덧이 심하면 고기 먹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지 그랬냐며 당신 그러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입맛이 뚝 떨어진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챙기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께서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고, 제 엄살 때문에 우리 아들 공부하느라 고생했는데 고기 한 점 제대로 못 먹이겠네. 그거 나중에 다 괜찮아지게 되어 있어. 초반에만 좀 힘들지. 너도 저거 엄살 부리는 거 다 받아주지 마라. 버릇 나빠져. 제가 무슨 개도 아니고 버릇이 나빠진다니. 어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취급할 수가 있는 건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열이 뻗쳐 한마디 하려다가
구역질이 올라와 화장실로 뛰어가느라 결국 그날도 어영부영 지나가게 되었어요. 입덧이 좀 가라앉은 후로는 딸기 말고 다른 음식들도 어느 정도 잘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시어머니 차별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밥솥에 밥을 하고 나서 찬밥이 조금 남게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어렸을 적에 항상 찬밥을 드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찬밥을 좋아하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었는데 나이가 좀 들고 나서야 어머니께서 찬밥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식구들에게 막 지은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어서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어느 가정집이 그렇듯 시댁에서도 찬밥이 자주 생기고는 했는데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아니라 제 앞에 찬밥을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이 임산부가 너무 뜨거운 걸 먹으면 아기가 놀란다나 뭐라나. 모든 음식을 적당한 온도로 먹어야 한다. 찬밥이 소화가 더 잘 된다면서 다 너 생각해서 일부러 찬밥을 주는 거다. 나도 찬밥 좋아하는데 너한테 양보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칠 때마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떤 뇌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닮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몇 번은 괜히 힘 빼기 싫어 그냥 주시는 대로 먹었지만 몇 번이고 반복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따뜻한 밥 먹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찬밥 좋아하시면 어머니가 드세요. 매일 찬밥만 먹으니 소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기껏 너 생각해서 준 건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며느리가 돼서 시애미가 밥 차려주면 얌전히 먹을 것이지. 너는 매사에 도대체 왜 그렇게 불만이 많니? 안 그래도 소화가 안 돼서 밥도 조금씩밖에 못 먹는데 그리고 고기 냄새 역해서 밥 먹기 힘들어요. 어머님께서 차려주신다고 해도 항상 남편이나 시아버지 먹고 싶은 걸로만 차리시잖아요. 한 번이라도 제가 먹고 싶은 게 뭔지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네 엄마라도 되냐? 내가 무슨 네 가정부야? 네가 먹고 싶다는 걸로 차려서 대령하게. 이게 임신했다고 도대체 어디까지 유세를 떠는 거냐? 결국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고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먹는 것만 문제였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보험 설계 일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험 설계사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아주머니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은 집에서 살림하시며 어느 정도 부업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제법 본격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안도 돈 없는 집안 아니다. 굳이 네가 용돈이며 학원비며 줄 필요 없다고 저한테 큰소리 떵떵 치셨다고 했던 말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 말이 마냥 허풍은 아니었는지 시어머니께서는 돈을 꽤 잘 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언변이 좋으시기는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잘 부리셔서 그렇지 영업적으로는 타고난 분이셨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을 매번 휘몰고 다니셨고요.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대장 노릇을 하셨습니다. 모임 아주머니들이 전부 시어머니를 통해 보험을 드셔서 회사에서 실적 1, 2위를 다투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결혼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보험 몇 개를 들어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임을 이끌고 다니시며 분기마다 여행도 다니시고 다 같이 모여 식사도 하시곤 했습니다. 모임의 대부분은 가정주부분들이셨는데 구성원이 자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평범한 친목 모임이라면 구성원이 바뀔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 모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잘하지 않으셨고 모임에 저를 데려가려고 하시지도 않았기에 그저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친목 다지고 거기서 보험 영업도 하시고 그러는 자리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있다며 나가신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집에 있는 가방을 가지고 모임 자리에 나오라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무슨 물건이라도 놓고 가셨나 싶어 별 생각 없이 가방을 들고 갔는데 뭘 놓고 가신 건지 궁금해 가방 안을 한번 살펴봤어요.
특별한 건 없었고 현금 200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봉투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현금 쓰실 일이 갑자기 생기셨나? 모임에서 뭘 하길래 현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싶었습니다. 도착한 모임 자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대화도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아주머니들은 하나같이 명품을 휘두르시고는 분도 곱게 찍어 바르시고 꼭 어디 중요한 자리라도 가는 사람들처럼 잔뜩 차려입고 모여 계시더라고요. 가방을 전해드리려고 가려는데 아주머니들께서 설마 오늘 자기 며느리도 데리고 가는 건 아니지? 하시며 깔깔 웃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에 띄게 당황하신 것처럼 보였고 아주머니들은 농담이라고 잠깐 앉았다 가라면서 저를 붙잡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애 임산부라 피곤하다고 얼른 보내라고 하셨지만 아주머니들은 막무가내였고 결국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렇듯 대화는 주로 남들 이야기였어요. 어느 집 누구 엄마가 바람이 났다더라. 어느 집 딸이 서울대에 들어갔다더라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었고 저는 음식을 깨작깨작거리면서 불편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머니 한 분께서 오늘도 거기로 가나? 거기 애들 꽤 괜찮던데 라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셨고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께서 새댁도 있는데 입 조심하라며 발뚝을 찰싹 때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급하게 일어나시며 이제 슬슬 자리를 옮기자고 하셨고 저한테는 이제 그만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께서도 이번에는 저를 붙잡지 않으셨고 시어머니께 어디 가시는데요? 식사 끝난 거 아니었어요? 여쭤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식사를 했으니 커피 한 잔씩 하러 가는 거라면서 넌 피곤할 테니 먼저 들어가라 하셨고 저는 그렇게 조금 찝찝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솔직히 아주머니들의 차림이며 나누시는 말씀을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냥 동네 친목 모임이라기엔 시어머니께서 모임 때마다 지나치게 화려하게 꾸미고 나가셨던 것 같고 멤버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이상했고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화통한 성격이라고 한들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보험을 다 들어줬다는 사실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더군다나 점점 배가 불러오고 있던 상황이라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드디어 취업에 성공하게 되었고 대기만성령이라던 시어머니의 말씀과는 다르게 남편이 취업한 회사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비해 나은 점 하나 없는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학원을 다니네 공부를 하네 어쩌네 했던 것 치고는 상당히 약소한 결과였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원래 대단한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첫걸음 뗀 게 중요하다며 여전히 남편을 대단하다 치켜 세우셨습니다. 그즈음부터 저는 출산휴가에 들어갔고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만삭의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는 제게 집안일을 다 떠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모임에 나가셨고 아무리 봐도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하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봤지만 남편은 우리 엄마 원래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한다. 그래서 그런 모임도 운영하시는 거고 워낙 사람들도 어울리는 걸 좋아하니 영업을 잘해서 보험도 많이 파신 거 아니냐. 그 연세에 그렇게 꾸미고 나다니는 게 이상해서 그러냐. 뭐 어때서 그러냐 되물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는 어머니 저렇게 매일같이 나가 노시는 거 신경 안 쓰시냐. 게다가 어머니께서는 여행도 자주 가시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빠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가 나가서 나쁜 짓이나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고 돈도 벌고 하는 건데 왜 그러냐. 아까부터 당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아무리 우리 엄마가 당신 구박하고 조금 못되게 굴어도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사람 의심하는 거 아니다. 언성을 높였고 결국 저도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들을 출산했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아이를 낳으면 분가를 시켜주시겠다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를 내보내줄 생각이 없어 보이셨어요. 결국 저와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시댁 근처의 아파트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분가를 도와주시기는커녕 어디 본인 아들이랑 손주를 함부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냐. 나가 사려면 너 혼자 나가 살아라. 큰 소리를 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님과 못 살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분가시켜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와 사니 정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했다고 해서 시부모님과 아예 교류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손주가 보고 싶다며 거의 일주일에 2-3번꼴로 찾아오셨고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면 곤란하다 말씀드려도 시부모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내가 내 손주 보겠다는데 왜 네 눈치를 봐야 되냐며 언성을 높이셨고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 좀 그만하면 안 되냐. 당신도 중간에서 잘 좀 잘라봐라. 말해도 태편하게 당신이 싫다고 하면 되잖아. 답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육아며 살림이며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어렸을 적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워서 그런지 왕자님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든 내 아이의 아빠니까 꾹 참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친정 부모님께 계속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데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 용돈을 드리거나 물질적으로 잘 챙겨드리지도 못하고 애 키우느라 바쁘고 시부모님 때문에 정신없으니 연락도 잘 못 드리고 남편 부모인 시부모님은 이렇게 자주 보고 챙기는데 정작 집 사는데 도움도 주시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는 못난 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어버이날이 되었고 이번 어버이날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언제나 명절이든 뭐든 항상 시댁 먼저 챙겼었는데 이번만큼은 부모님을 모시고 어디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버이날 아침부터 근교에 나가 경치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당일치기 나들이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게 나들이를 끝내고 저녁 시간에 맞춰 시댁을 찾았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이리로 와서 좀 앉아보라고 하셨어요. 너는 도대체 얘가 개념이 있니 없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어? 세상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시부모가 사는데 최소한 아침에 먼저 와서 인사라도 하고 가던가. 어떻게 싸가지 없게 친정에 먼저 다녀올 수가 있는 거니? 지금 우리 무시해? 사돈내외도 웃겨. 딸이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했으면 먼저 가서 인사하고 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걸 모르니까 딸도 그렇게 키워놨겠지. 하여간 그 부모의 그 딸이라니까. 어머님,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시댁보다 친정 먼저 챙긴 적이 있어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항상 시댁이 먼저였잖아요. 그런데 뭐요? 가정교육이요? 그 부모의 그 딸이요? 제가 저 무시하고 욕하시는 건 참아도 우리 부모님 욕보이는 건 도저히 못 참겠네요. 그러는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가정교육 잘 받으셨길래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고 부모 욕을 하세요? 뭐야? 이게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어디서? 시어머니께서는 제 뺨을 두어 연달아 내리치셨고 충격에 눈앞이 핑핑 돌았습니다. 순간 너무나 서러워서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사람이 악에 바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그렇게 돈 많다고 자랑하시더니 저희 집 구할 때 한 푼도 안 보태주셨잖아요. 저번에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은 어디다 쓰신 건데요? 매일같이 모임에서 왜 그렇게 꾸미고 나가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행동 이상한 거 아시죠? 평범한 친목 모임도 아닌 것 같고 아주머니들이랑 남자라도 만나러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남자 붙여주고 보험 팔아먹으시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어? 그 입 다물지 못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경악한 표정이었어요. 더는 어머니 같은 사람이랑 엮이고 싶지도 않고 어머니 좋은 마음으로 모실 자신도 없으니 그냥 인연 끊고 살겠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어머니랑 인연 끊을 자신 없으면 이혼하자. 애는 내가 키우겠다고 하고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집에 돌아가는데 서러움이 몰려왔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나가서 하하 호호 즐겁게 웃고 부모님 웃는 얼굴을 보면서 마음 따뜻해지고 그래 아무리 내 삶이 바빠도 이렇게 자주 모시고 나와서 나들이도 하고 얼굴 보고 지내야지 생각했었는데 언제나 본인들보다 내 걱정 먼저 해주시며 요즘 힘든 일 없냐고 물어봐 주시던 아버지 얼굴이 생각이 나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그간 있었던 일들과 오늘 일어난 일, 뺨을 맞은 얘기까지 다 쏟아내면서 한참을 울었어요. 갑작스레 들은 전화에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데리러 갈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 말씀하셨고 한달음에 운전해서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남편은 저와 아들이 집에 없으니 그제서야 연락을 해왔고 진짜 나랑 이혼하자는 거냐? 우리 엄마 길길이 날뛰고 있다.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우리 엄마가 어딜 나가서 남자를 만나냐? 아무리 엄마가 밉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냐?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어머니랑 인연을 끊던지 아니면 이혼할 건지 결정됐을 때만 연락하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옆에서 전화를 함께 듣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오셨고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시어머니 모임 이야기를 아버지께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께서는 그거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안 그래도 요즘 불법 접대 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면서 혹시 시어머니께서 모임을 주로 어디서 가지냐고 물어오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형사시거든요. 이전까지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기에 굳이 아버지께 시어머니에 대해 알릴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아무리 믿고 싫어도 시어머니니까 혹시 범죄에 연루되어 잡혀 들어가면 큰일이니 신고할 생각 자체를 못했었죠.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마당에 못할 게 뭐가 있나 싶어 시어머니께 자주 가던 식당을 알려들었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우리 엄마 경찰에 잡혀갔어. 당신 설마 장인어른께 말씀드린 거야? 우리 엄마가 뭔 잘못을 했다고 잡아가냐?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 당신같이 무서운 여자랑은 못 살겠다. 우리 그냥 이혼하자. 갈라서자고. 며칠 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니네 엄마 걱정이야? 넌 네 아들은 걱정도 안 돼? 그래. 나도 바라던 바야. 나중에 딴 말이나 하지 마. 너 같은 남자랑은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갈라서. 그리고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너같이 형편없는 아빠 밑에서 애가 잘 자랄 리가 없으니까. 뭐? 당신 방금 뭐라 그랬어? 니네 엄마?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이제 이혼하는 마당에 뭐가 시어머니야. 너랑 이혼하면 나랑 완전 남남인 아줌마지. 내가 생사람 잡았겠어? 니네 엄마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잡혀간 거겠지. 경찰 조사 달게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죗값 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넌 진짜 아들한테 관심이 하나도 없구나. 너 스스로 아빠라는 자각은 있니? 길길이 날뛰는 남편을 상대해주기도 지쳐 나한테 성질내서 뭘 할 거냐.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고 나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라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사건의 경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제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뒤로 상부에 보고를 올려 제가 말씀드린 식당을 조사했고 그 모임의 뒤를 밟아 불법 업소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께서는 동네 아주머니들을 모아서 젊은 남자들이 접대를 하는 불법 업소를 알선하는 모임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구성원들에게 대가로 주기적으로 보험을 팔아오셨던 거고요.
카드 기록을 남길 수 없으니 모든 돈은 현금으로 지불했고 모임 구성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시켜줘서 점점 모임 멤버도 많아지고 사람이 자주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일들이 세상에 까발려졌으니 시어머니께 보험을 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보험을 해지했고 저와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보험이 좀 아깝기는 했으나 제가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그 사람 성과금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니 손해 좀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이었고 실적 1, 2등을 다투던 자칭 보험왕 시어머니는 그렇게 형편없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벌금을 낸 덕에 실형을 살게 되지는 않았지만 범죄자 따찌가 붙게 되었고 보험회사에서도 잘리고 시어머니 덕에 가정이 파탄나게 생긴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니를 잡아 죽일 듯이 쫓아다니는 바람에 급하게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도 잘한 건 없지만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 불법 업소면서 그 아줌마들도 참 웃기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 덕에 동네가 한번 발칵 뒤집어졌고 저와 남편은 얼마 전 완벽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단호하게 이혼하자고 큰소리 떵떵 치던 남편이 막상 만나 이혼 도장을 찍을 때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 우리 엄마가 그동안 좀 너무하긴 했다.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안 보고 살 수 있겠냐. 앞으로라도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살살 눈치를 보길래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너희 엄마가 너무하기는 했어도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진짜 최악의 남편이자 최악의 아빠다. 너 같은 남자랑은 다시 살 생각이 없다며 못을 박았고 저는 지금 친정 부모님의 집에서 아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육아휴직이 끝나는데 회사 복귀 준비도 하고 아들 유치원도 알아보고 아들과 둘이 나갈 살집도 찾아보느라 아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처음 아들의 임신 소식을 알았을 때는 참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저를 보고 웃어주는 아들만이 유일한 삶의 낙이라니 참 역설적이게 느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제라도 그 집과의 연을 끊게 되었으니 다행이죠. 아무리 미운 남편이라 하더라도 한때는 살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아직도 마음이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겠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주변 사람들 말을 진작부터 들었어야 했는데 사람이 겪어봐야 아는 거라는 말이 딱 맞네요. 어찌되었든 그 잘생긴 얼굴을 저희 아들에게 물려주었으니 그거 하나만은 고마운 일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인성과 개념만은 본인 아빠와 전혀 다르게 멋있는 남자로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워봐야겠죠. 그럼 이야기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네요. 제 이야기 좀 제발 들어주세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때 처음 만나서 무려 10년을 사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한 3년 정도는 그냥 친구로서만 지내다가 남편이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해서 사귀게 됐는데 원래 친구였다가 사귄 거라서 그런지 사실 그냥 친구였을 적이랑 별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제법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나 남편이나 나이가 먹고 하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열렬하게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남편과 결혼을 한다면 분명 나쁘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으로 결혼을 마음먹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아마 남편 역시 저랑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처음 만난 그때처럼 사랑만 가득하기에는 저희는 이미 오랜 세월을 함께 해왔고 그에 따라 나이도 먹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늘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결혼을 할 거면 너보다 너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남자를 만나라. 고요. 나보다 환경이 나쁘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 고생을 하니 안 되고 만일 나보다 환경이 너무 좋으면 당장 사는 것은 좋을 수 있을지언정 나중에 가서 알게 모르게 제가 남편에게 휘둘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시댁이 절 괴롭힐 수도 있고요. 다행히도 남편은 저랑 나이가 같은 것은 물론 서로 집안 환경도 비슷하고 각자 벌이 역시 비슷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른 무엇보다 그런 부분을 무척이나 좋게 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도 어느 한쪽이 모든 걸 책임지지도 손해보지도 않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하면서요. 시부모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저는 어디서 일하는지 이것저것 물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우리 상우랑 딱 비슷하니 괜찮네. 라며 양가 부모 상견례도 얼른 진행하고 바로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모시고 근사한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 봤을 때 무척이나 우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언제나 차분하게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처럼 교양 있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내심 시부모님을 혹여나 모시게 되더라도 시댁살이 같은 건 없을 거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살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남편과 단둘이서만 살고 싶었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 만큼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는 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식장, 청첩장, 웨딩드레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을 코앞에 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시댁, 친정댁까지 모두 고려를 해서 괜찮은 자리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매물이 하나도 없었고 어쩌다 찾으면 돈이 너무 비싸 저희가 모은 돈으로는 택도 없었죠. 사정상 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었고요. 부모님께 손을 빌릴까 생각해봤지만 부모님 형편도 그리 좋지가 못했어요. 농담 삼아서 남편에게 우리 이러다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라고 장난치듯 이야기했지만 정말 그대로 가다가는 농담이 현실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친정집 근처에 집을 얻는 거를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친정집은 지방에 있던지라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저희가 갑자기 모든 기반을 지방으로 옮겨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도전이라는 생각에 접게 되었죠. 그 이후로는 아예 시댁에서 제일 가까운 집을 잡자고 하며 골라봤지만 그 근처에도 마땅한 매물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너무 돼서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매일같이 부동산을 다니고 인터넷을 통해 괜찮은 집 없나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어느 날 남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1년만 우리 부모님 집에서 얹어 사는 건 어때? 당신 부모님 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시댁에 가서 신혼집을 구하느라 진땀 빼고 있다는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어차피 이 집까지 포함해서 우리한테 집이 한 채 더 있으니 일단 세입자 나가는 1년 동안만 같이 지내자고 세입자 나가고 나면 그 건물은 너한테 증여해주겠다고 하신 거였어요. 시댁에서 1년만 버티면 신혼집이 생기는 것이니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교양 있는 시부모님이라면 같이 산다고 해도 아주 힘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으니까요. 우선 시부모님이 무척 젊으신 편이라 두 분 다 각자 나름의 경제활동을 하고 계셔서 하루 24시간 종일 붙어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리고 시댁이 꽤 넓은 편이어서 개인 공간 확보가 괜찮았기에 집안일만 열심히 하면 아무런 무리 없이 1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바로 시댁으로 향해서 1년간의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댁살이는 제 예상대로 꽤 순탄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이런저런 잔실수가 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한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그래, 다음에 할 때 제대로 하면 되지 라며 본인이 무마하시는 일도 많았죠.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들이 죄송해서 최대한 빨리 모든 일들을 손에 익히려고 노력했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시어머니도 좋아졌다고 말할 정도로 요리며 빨래며 집안일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까지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셨어요. 전반적으로
저희 시부모님 나이대의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남자는 바깥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게 보편적이라 남자가 손에 물만 묻혀도 대노하며 뭐라고 하는 일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시아버지는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살림을 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는 살림량 자체만 보면 시어머니나 저만큼 많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시간이 나면 바로 도우려고 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무척이나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은 무척이나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슬슬 분가 준비를 위해서 짐도 미리미리 조금씩 챙겨놓고 언제쯤 갈 수 있을지 날짜를 세며 시댁에서 나가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1년이 되어도 시어머니가 분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며칠만 기다려보자고 해서 기다려봐도 시어머니는 저희를 봐도 분가와 관련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저녁을 먹을 때 슬쩍 어머니, 저희 이제 슬슬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하고 말끝을 흐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제야 기억났다는 듯 그러고 보니 그 건물 세입자랑 재계약했단다 라고요. 분명 처음 시댁에 왔을 때는 1년 뒤에 세입자랑 다시 계약 안 할 것처럼 말을 하셨는데 말이죠.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안하다. 세입자가 너무 애골복골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대신에 이번 계약 기간 만료되면 꼭 너희한테 집을 줄게. 내 이번에 정말 약속하마. 여기서 조금만 더 고생해주렴. 아,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정말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때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생각하고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지금처럼만 시댁살이가 이어졌다면 조금 더 버티는 것 정도야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조금만 참자며 저를 위로했죠. 하지만 평화로울 것 같던 시댁살이는 제가 첫 딸을 낳은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되도록 빨리 낳자고 이야기를 했던 터라 시댁살이를 하면서도 애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법 신경을 썼는데 그 덕분인지 아이가 생각보다 빨리 들어섰습니다. 첫 2달 정도는 시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하고는 했지만 이후 배가 부르고 나서부터는 입덧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뒤틀릴 정도로 너무 아픈 나머지 정말 손 하나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조차 힘겹다고 느껴지다 보니 시어머니에게 무척이나 죄송스럽게도 저는 집안일에서 아예 빠지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집안일을 못하니까 저희 부부 생활비로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부를게요. 어머니도 힘드신데 혼자지 마시고 좀 쉬세요. 아무래도 같이 하던 집안일을 시어머니 혼자 한다는 게 영 마음에 걸려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 손에 집을 맡기는 건 생각도 안 해봤다며 그냥 본인이 하는 게 편하다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서 뭐라 중얼거리는 말이 들려 가까이 귀를 대보니 제 얘기도 있더라고요. 에이고 힘들어 죽겠네. 며느리가 상전이지 상전이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청소를 하면서 저런 말들을 제가 들리도록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가시방석이었죠. 어머니 눈치가 보여 얼른 첫째 낳고 산후조리 최대한 빨리 마친 다음에 얼른 시어머니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중얼거림을 듣고 난 이후엔 그렇게 시댁에 있는 일이 고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의 귀한 첫째를 출산한 날, 저는 시어머니께 산후조리원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어요. 돈 아깝게 무슨 산후조리니? 내가 도와줄 테니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오거라. 내가 잘 챙겨줄 수 있단다. 시어머니는 돈이 아깝다며 굳이 산후조리 할 필요 없다고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물론 산후조리 없이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가 있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이미 집안일로 지친 시어머니한테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음대로 산후조리하겠다고 우기기도 어려웠기에 알았다고 하고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산후조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를 챙기는 것도 어려워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안일을 대부분 혼자 하셨으니 그것도 무리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일부러 제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부르려고 했고 산후조리도 그냥 돈 내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최소한만 받다가 바로 나와서 시어머니를 도우려고 했던 건데 그걸 다 물으시더니 결국 제가 제대로 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서글펐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부르는 것이라도 동의를 했으면 혹은 제가 돈 내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거라도 허락하셨으면 저는 금방 몸을 회복하고 다시 시어머니를 도왔겠죠. 저는 안 그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임신 중에도 온갖 고생을 다 했고 애를 낳고 나서도 계속해서 몸이 쑤시고 감정이 우울해지는 등 여러모로 고통이 많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힘든 걸 머리로는 이해할지언정 가슴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데 제대로 관리는 안 되니까 짜증도 많아지고 화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쯤부터 남편에게 투정을 부리며 우리끼리 알아서 분가하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여보, 나 사실 애 낳고 너무 힘들어. 거기다 우리 이제 첫째도 생겼으니 우리끼리 나가 살면 안 될까? 앞으로 애도 신경 써야 하는데 시댁일까지 하는 건 무리일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곤란해 있어요. 당신이 힘든 건 알지만 아직 우리 자력으로 직구하긴 힘들어. 거기다 우리 첫째 소미 생각하면 집 평수도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형편이 그만큼 안 되잖아. 미안하지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였죠. 무리해서 빚을 내서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결국 대부분은 혼자 꾹 참으면서 얼른 몸이 낫기만을 바랬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가벼운 집안일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어머니를 도와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하는 일은 더욱 늘어났죠. 세탁기를 돌리다가도 애가 울면 불이 났게 달려가서 기저귀 갈아주고 젖 물리고 제 쉬는 시간은 없고 온갖 걸 다 신경 써야 하니까 정말 산후우울증이 왜 오는 건지 그때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어요. 언제까지 남편에게 투정을 부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해주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이 제 마음을 좀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했으며 분명 3주 전까진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뒤를 도는 순간 기분이 한순간에 곤두박질 치며 형언할 수 없는 우울감이 들기도 했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애 낳고 제대로 몸조리 못해서 우울해져서 그래.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손 쓸 수 없이 지치는 거지. 그럴 때는 아예 마음 놓고 푹 쉬어야 한다. 만약 시댁에서 쉬기 힘들면 엄마랑 아빠한테 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말을 들으니까 확실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여유 없이 지내온 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가서 일주일 정도만 친정에 가서 조리 좀 하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흔쾌히 허락했고 푹 쉬다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인상을 확 구기시며 실은 온갖 티를 내셨습니다. 애를 낳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좀 유난이지 않니? 나 때는 시부모 봉행하느라 친정 갔다 오는 건 몇 달이나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었어. 그래도 뭐 내가 가지 말라고 네가 안 가겠니?
그래, 다녀오거라. 정말 어쩔 수 없이 허락한다는 말투에 솔직히 화가 났어요. 애 낳고 마음 편히 쉬게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이것도 다 우울해진 것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거라면서 참고 그 길로 바로 짐을 간단하게 싸서 애기 데리고 친정 식구가 있는 지방으로 버스를 끊었어요. 바깥에 나온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참 풀리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오자마자 너무 반겨주셨어요. 저도 부모님을 보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언제 우울했냐는 듯이 다시 예전처럼 활기찬 기분이 들어섰습니다. 친정댁에 있는 동안에는 엄마가 아이를 대부분 봐줬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때서야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할 수 있었죠. 그 일주일간의 친정 산후조리를 원동력 삼아서 저는 분가 때까지 열심히 애를 키우고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는 간간히 갈등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가 참는 쪽으로 갈등을 해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참지 못할 일들은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선 아끼는 피아노가 한 대 있으셨어요. 어머니의 피아노 사랑은 좀 유별나셨어요. 젊었을 적 음대를 가고 싶으셨는데 못 가셨던 한이 깊어서 그러신지 피아노를 매일 직접 닦고 매만지는 일이 어머니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 사이에 제가 피아노를 대신 닦게 되었어요. 어차피 어머니께서 청소하실 거였으니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였죠. 그런데 청소를 대충 다 마쳤을 쯤에 갑자기 낮잠에서 깬 어머니가 절 방으로 부르시더니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세요? 너, 이 피아노 만졌니? 네? 네. 제가 청소를 한다고 닦았는데요. 그럼 닦기만 해야지 물건을 여기다 두면 어떡하니? 피아노 상할 뻔했잖아. 상황을 보니 제가 피아노 위에 잠시 걸레를 올려놓았는데 깜빡하고 그걸 치우지 못하고 다른 방으로 가 청소기를 돌린 것이었어요. 저는 일단 서둘러 황급히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만 빨래하려고 하는 바람에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걸레 제가 몇 번이나 빨아서 깨끗한 거예요. 됐어. 어디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따박따박 말대꾸야. 앞으로 너희 피아노에 손대지 마. 알겠니? 난 내가 아끼는 물건에 누가 손대는 거 아주 질색이다. 네, 죄송해요. 순식간에 대역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위에 걸레를 올려놓았다고 온갖 타박을 들은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시는지 그 이후로도 절 보면 남편 몰래 절 노려보거나 야단치기 바쁘셨습니다. 심지어 그날은 저녁 먹지 말라고 저녁도 안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 피아노를 아끼는 걸 알면서도 제가 걸레를 올려놓았다는 걸 마치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았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단순히 실수였다고 몇 번을 설명하려 해도 아예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쯤 되니 저도 더 이상 해명을 하고 싶지도 않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어차피 분가할 거니 그냥 내버려 두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사건 이후 예민해진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시댁살이가 아주 죽을 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원래도 자기 물건에 집착이 꽤 강하신 편이었어요. 예를 들어 새로 산 화장품이 있다 하면 절대 만지지도 못하게 하셨고 혹시나 그게 잠깐 없어졌다 하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런 건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할 법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른이신 시어머니는 주변 시선 따윈 아무 상관없다는 듯 그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냉장고에 홍시가 있길래 배고파서 그걸 하나 먹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번에도 절 방으로 부르시더군요. 이번엔 피아노 때와 달리 예상이 되더라고요. 너 홍시 손댔니? 그거 내가 아까 장 봤을 때 나만 먹으려고 사놓은 거란 말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니? 저 못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시 새 걸로 사놓을게요. 죄송해요.
정말 홍시를 먹지 말란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만약 들었다면 절대 손도 대지 않았을 거예요. 시어머니 성격이 어떤지 알고 그깟 홍시가 뭐라고 제가 먹어서 모진 잔소리를 듣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제 말을 믿지 않으시고 끝끝내 저를 홍시 훔친 도둑 정도로 몰아가셨어요. 웃기게도 시어머니는 저녁 밥상에서 그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아니 우리 며느라가가 아까 내가 먹으려던 홍시를 허락도 없이 먹어버렸지 뭐니. 내가 먹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덕분에 나는 쫄쫄 굶었다. 엄마, 무슨 홍시 못 먹었다고 굶으셨어요. 집에 밥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먹을 수도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무한하게 면박을 주세요. 너 지금 내 앞에서 며느리 편 드는 거야?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아니,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꺼낸 말에 남편이 제 편을 들겠다고 반박을 했는데 그게 또 시어머니 귀에 거슬리셨는지 시어머니는 곧바로 역정을 내셨고 남편도 같이 맞서 길길이 날뛰다가 결국 그날 식사 자리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식탁만 바라보았고 전 옆에서 남편을 말리다가 싸움이 겨우 끝났을 땐 이제부턴 어머니 앞에서 내 편 들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이 일을 마무리 짓게 되었죠. 남편도 그때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자기 엄마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세게 사건이 터지고 나니 몇 달은 잠잠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서로 모두 조심하려 했죠. 사실 부딪히지 않기 위해 대화를 최대한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대화가 별로 없으니 오히려 좀 편하더군요. 저의 시댁살이는 그렇게 나아지는 듯 했고 그 사이에 경사가 덮쳐왔습니다. 새로운 둘째가 생긴 거였어요. 원래 아이는 둘 정도를 생각하고 있던지라 저와 남편은 무척 기뻐하면서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낳지는 않았던지라 한참 배가 불러 있었던 때였습니다. 만삭일 때는 가급적 쉬는 게 좋긴 하지만 첫째 때 경험이 있는 만큼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집안일에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둥근 배 부여잡고 첫째를 돌보며 집안일까지 하던 제게 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를 주기로 했던 집의 세입자와 또 계약을 진행한 거죠. 아니 엄마가 살게 준다고 해서 우리도 신혼집 안 보고 있던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재계약만 하면 어떡해. 남편도 그쯤에는 분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등 다음에는 진짜로 너네가 들어가서 산다는 등의 말만 하고는 다시 더 버티라고 하더군요. 아니 엄마 두 번째예요. 뭐가 때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며칠간 입을 꾹 다무셨고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저희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남편이나 저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댁에서 버텨야죠. 저는 얼른 이 눈칫밥 보이는 시댁살이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번에야말로 시어머니의 약속을 받아냈으니 마음을 한 번 더 굳게 먹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어여쁜 우리 둘째를 출산했죠. 배에 있을 때는 그래도 첫째보다 덜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오고 나니 몸 상태는 첫째 때보다 2배로 힘들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제대로 사는 소리 받아야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미리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 사는 소리 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잘 막아줘야 돼, 알았지? 나 소매 나왔을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 친정 식구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까지 힘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일 없기 위해서라도 사는 소리원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둬.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말해둘게. 편하게 사는 소리 받다 와. 다행히 남편이 제 부탁대로 잘 막아줬는지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방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후조리가 끝나고 다시 시댁에 들어가니 반응이 싸늘했죠. 아직도 그 분위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집에 오자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옆집 여자 보듯 보셨고 밥 먹을 때도 제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았죠. 그리고 혼자 또 집안일을 하면서 중얼거리셨어요. 물론 제가 다 들리도록요. 이미 한 번 낳아봤는데도 어쩜 이리 계속 유난을 떠나. 하여튼 젊은 것들이 문제야. 나 때는 상상도 못했지. 당연하게 받아야 할 산후조리를 한 건데 또 저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열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더 많은 집안일을 안 하면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를 혼내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힘드냐는 등 자기 때는 애 키우면서 집안일에 농사도 했다는 등 어쩌고 저쩌고 점점 더 가해지는 압박에 산후조리를 한 게 무색하도록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나 들리도록 계속 산후조리한 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데 너무 눈치가 보여. 우리가 어머니 돈으로 산후조리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요즘은 집안일도 2배야. 한 번 빨아도 되는 걸레까지 2번, 3번 빨아오라고 시키고 먼지 보이는 것도 못 참으셔서 이 넓은 집 청소기를 3번은 돌리게 만들어. 난 이 집 하녀처럼 군말 없이 하고 있고 이런 생각하고 안 하고 싶지만 어머니가 일부러 날 괴롭히려 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도 어머니가 집 안 주면 그냥 빨리 분가하자. 나는 도저히 못 참겠어.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땐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었죠. 남편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제 손을 꽉 붙잡아주며 그러자고 저와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거의 1년을 더 버텼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틴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행여 상처되는 말이라 해도 못 들은 척하면서 그냥 소처럼 집안일만 묵묵히 하면서 애 키우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너무 바쁘게 보내서 그런지 몸은 매일같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시간은 빨리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일과 육아로 너무 무리한 탓인지 갑자기 배가 꼬인 듯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해야 할 집안일이 산더미였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일단 어머니께 가서 죄송하지만 몸이 아파 쉬어야겠으니 어머니가 빨래만 조금 대신 해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 아픈 나보고 빨래를 하라는 거야? 네? 내가 어제 그러지 않았니? 나 감기 걸렸다고. 시애미 말을 대체 뭘로 듣는 거야? 아, 그러셨어요? 제가 그 말은 못 들었나 봐요. 그럼 제가 할게요. 편히 쉬고 계세요. 솔직히 시어머니께선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깔깔대고 웃고 계셨고 전혀 아픈 기색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본인 입으로 감기라 말하니 제가 뭐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떻게든 하자는 심정으로 세탁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일이 벌어졌죠. 눈앞이 핑그르르 돌면서 그 다음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남편이 절 걱정스레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당신 난소 무르게 터지면서 출혈이 발생했대. 그게 복강에 퍼져서 복통이 생긴 거고 많이 아팠지. 남편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되었죠. 제가 왜 그리 아팠는지요. 그리고 저는 부인과 검사를 받았고 수술 없이 자연치유를 지켜보자는 의사의 의견을 듣곤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부인과 검사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음소리가 절로 나왔지만 옆에 있는 시어머니의 뚱한 표정을 보니 그걸 보는 게 더 신경 쓰이고 괴로웠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라면 네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며 사과의 말이라도 했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말 한마디 일절 없으셨죠. 오히려 집에 가는 내내 응급실서 나온 비용을 계속 들먹이며 왜 이렇게 병원비가 비싸냐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니 60만 원이 말이 되니? 무슨 하루에 이 돈이 나와. 엄마, 이 사람 아프니까 그런 말 좀 그만하세요. 무르게 터졌다잖아요. 그런 검사를 받아봐야 하고 그러니 돈도 그만큼 나온 거겠죠. 아, 왜 이렇게 자꾸 돈 얘기만 하세요? 사람이 다치고 아프면 먼저 아픈데 괜찮냐 물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잘났다 잘났어.
의사도 괜찮다고 하는데 뭘 나까지 또 걱정하니? 유난스럽게. 치유될 거라고 하잖아. 그냥 냅두면 되는 거야.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야단이야? 그런 너는 뭘 얼마나 잘했다고. 됐고, 이제부턴 이 사람 일 좀 그만 시키세요. 요즘 안색도 좋지 않고 살도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요즘 육아며 뭐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에요. 집안일까지 하기는 무리라고요. 아니면 청소해주는 사람을 따로 쓰던가요. 뭐? 청소하는 사람? 돈이 썩어나니? 지금 응급실 비용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나왔는데 한 푼이라도 아낄 생각을 해야지. 어쩜 니들은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거니? 돈을 무슨 물 쓰듯 쓰려 해. 그럼 엄마는 아픈 이 사람 데리고 또 청소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먼지 구덩이 집에 살아도 좋으니까 청소 안 해도 된다고요. 내가 시키긴 뭘 시켜. 최소한 며느리가 해야 할 일 하는 거야. 내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했어. 고작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야단은. 대화를 듣고 있자니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께선 조금만 아파도 한방병원에 가서 침 치료며 온갖 한약을 지어 드시면서 제가 이 돈이 나왔다 하니 그게 불만이신 거였죠. 이런 일까지 겪으니 그 이후론 정말 시어머니를 향한 정이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른 분가만을 꿈꾸게 됐죠. 얼마나 분가를 바라고 있었는지 일주일 이상을 분가하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은 정말 힘들었는지 일어나고 나면 눈물로 베개가 흠뻑 적셔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시겠지만 시어머니는 또 계약을 진행했죠. 올해 부동산 정책이 나왔을 때부터 다주택자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야말로 저랑 남편이 들어가서 살 때라면서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온갖 사탕 발린 말을 다 하시더니 결국 그 말은 어떤 게 되고 다른 사람한테 다시 집을 내줬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저희가 시댁에 있는 동안 돈을 더 모아서 뭐라도 알아보고 했겠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워낙 강경하게 자기가 집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럴 돈 있으면 다른 데 저축하거나 더 쓰라고 한 터라 저희는 기존에 집 사려고 모아둔 돈을 제외하고는 전부 생긴 아이에게 들어가는 물품들을 사는데 돈을 쓰거나 혹은 아이를 위한 저축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애초에 이럴 거면 저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준다고 한 집을 대체 몇 번이나 재계약하시는 거예요? 저랑 남편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일단 얻으면 바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일방적으로 쏘아붙이고 나가니까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가자마자 그 즉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건 모양이더라고요. 전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아니 사돈 어른, 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겁니까? 지금 사돈 어른의 딸이 저한테 따박따박 대들며 소리를 지르고 나갔습니다. 내 살다 이런 모욕은 처음이네요.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는데 이 정도면 사돈 어른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화가 끊기자마자 엄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대체 뭐라고 했길래 사돈 어른이 나한테 이리도록 화를 내면서 전화를 하니? 저는 시어머니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 뭐라고 할 생각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게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에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한 후 바로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이야기했죠. 제가 그 집에서 어떻게 시댁살이를 당했는지요. 시어머니의 물건 애착 때문에 밥까지 굶고 산후조리원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며 가야 했던 일들 하나하나 말하다 보니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간 서름이 복받쳤는지 한 번 흐른 눈물은 그칠 줄 몰랐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다 같이 눈물을 흘리셨고 제 말을 들은 아빠는 길길이 날뛰며 그 길로 바로 서울로 올라오는 KTX 기차를 탔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 도착한 아빠는 바로 저희 시댁으로 향했죠. 참 다행스럽게도 일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는 집에서 깨어 있었습니다. 쾅쾅쾅. 초인종이 있는데도 친정아빠는 가열차게 문을 두드렸고 저는 아빠가 왔다는 걸 알았기에 바로 달려나가 문을 열었죠. 친정아빠는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있는 앞에서 남편 뺨을 강하게 올려붙였습니다. 네 부모가 누구야?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리 휩쓸려? 어? 그 이후로 아빠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가서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딸한테 전부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처음에는 사돈어른 내 아들이랑 우리 딸 생각해서 집까지 준다는 거에 너무 고마워했는데 이쯤 되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짓부렁을 이야기했는지 모를 일이네요. 난 이런 집에 우리 딸 일주도 더 못 있게 할 것 같습니다. 이혼 서류 작성해서 보낼 테니 김서방 도장 찍을 준비나 해놓으세요. 이혼 서류요? 참, 난 누가 무서울 줄 아나. 저런 며느리 저도 안 가십니다. 눈치도 없고 행동도 느리고 집안일도 트럽게 못하는 며느리를 누가 갖는답니까? 데려가셔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습니까? 참나, 뭐 찰난 집안이라고 유세는. 내가 얘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참아줬는지 알아요? 제 하는 짓 참다가 화병으로 약까지 먹을 지경이었어요. 얼른 데리고 가셔요. 나도 더 이상 우리 집안에 저런 며느리게 두기 싫으니까. 다시 말해보세요. 아빠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화가 나셨고 이쯤 되자 저도 상황이 더 커질까봐 두려워져선 어떻게든 아빠를 말려 겨우 아빠를 끌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저희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서 잘 조율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계속 사과했지만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친정아빠 손에 이끌려 친정 식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모두 데려왔죠. 사건이 일어난 후 남편은 계속해서 자기가 제대로 처신 못해서 미안하다며 전화를 하고 한 번은 집까지 찾아왔었는데 친정아빠가 가라며 난리를 부리는 통에 남편은 발도 못 붙인 채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시어머니 돈으로 작은 월세방에 들어가 살면서 이번 계약이 끝나면 진짜로 저랑 남편에게 집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받았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남편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나기보다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지라 시어머니만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이전처럼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의가 없었는데 친정아빠는 아주 강하게 그냥 이혼을 하자고 요새는 이혼은 흠도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혼까지 가고 싶지는 않으니 나중에는 다시 남편이랑 가서 살긴 할 건데 과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시어머니 얼굴을 보지 않을 수 있을지 정말 시어머니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고 저희한테 집을 줄지가 걱정입니다. 사실 집은 안 줘도 되니까 그냥 시어머니 얼굴만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중 가면 남편이 왠지 이쯤 됐으니 용서하자는 식으로 저를 꼬드길 것 같기도 하고 먼 일이지만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각서라도 받아야 할까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네요. 친구들도 딱히 해결책을 모르겠다고 하고 답답한 마음에 여기까지 글을 쓰게 됐는데 부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꼼꼼히 다 읽어보고 잘 처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절절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앞길엔 평안한 날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